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다행인 건 저희 한국이 그나마 대처를 잘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곽강을 받고 있고 검사 키트도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에 조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뭔가 이제 책임감 있게끔 이제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의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주차 1차 시의 주제는 회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재무 관리의 제일 기본이 되는 회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 시간에는 회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회계의 장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회계 문서를 이제 보는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어떤 걸 중심으로 보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한 목적성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의 기본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각 이제 항목에 대한 계정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거고요. 내용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저도 뭐 회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회계에 대해서 아마 좀 작은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가 정보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뭐 이제 저희 회사에 금전적인 뭔가 거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떠한 항목으로 식별을 하고, 거기에 기록 측정을 해서 이제 보는 사람이 이제 뭐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고 그게 회계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의 목적은 회계의 경제 실체의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입니다. 아까 회계가 이제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별하고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질문의 답을 낼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 정보의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6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영자,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뭐 CEO, 뭐 대표, 뭐 사내이사, 뭐 이렇게 되겠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 활동을 회계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또는 처음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대표자들은 올해 목표가 있을 거예요. 올해 뭐 매출을 얼마를 한다. 아주 기본적인 목표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지출을 조금 줄이고 수익을 더 올려서 이제 수익의 퍼센테이지를 늘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 회사마다 다른 건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운영하는 첫 번째 목표는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이 수익 창출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뭐 이거는 PCO, PEO, 마이스 산업에는 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내가 지금 개발하는 제품, 지금 나와서 이제 판매하는 제품을 더 생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지 또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차기 작품을 이제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나 이제 결정에 대해서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투자하여 받을 수 있는 배당금 및 주식의 가격 상승 등 투자 결정 요인을 체크하는데 회계 정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주 간단한 이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가 뭐 보통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3%, 뭐 적으면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한 1%대죠. 뭐 그렇게 이제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부가 창출을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조금 리스크를 각오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그중에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이 주식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는 이제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데 아무래도 내가 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서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도전을 할 때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이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 투자할 회사의 회계 정보를 보고 이 회사는 수익이 나겠구나 아니면 지금 뭐 부채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준 상태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회계 정보를 보고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구나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채권자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자와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자도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한 거고 채권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투자자는 말 그대로 내가 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대신 높은 수익을 낼 것 같으니까는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채권자는 말 그대로 이 회사가 뭐 파산 신청을 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뭐 없어지더라도 뭐 받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냈던 원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채권자가 받아가는 이자와 투자자가 받아가는 이자는 서로 다르겠죠. 만약에 회사가 잘 돼서 주식이 뛰면은 투자자가 받아가는 이자는 더 많아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회사에 돈을 투자를 했지만 내 원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채권자고 원금을 보장을 못 받는 게 투자자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말 그대로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원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유는 기업의 장래 수익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뭐 월급 받고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있는 기업이 혹시나 망해서 내가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대한 이제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마 그 말고 이걸 많이 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연봉 협상을 합니다. 연봉 협상을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나 연봉 더 올려주세요. 난 얼마 정도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뭐 판단을 하겠죠. 정말 핵심 인원이면은 그까지는 못 주고 조금 더 주겠다.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핵심 인원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좋게 받아들이는 회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이제 회계 정보를 보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러면 난 이번 연봉 협상할 때 조금 과감하게 질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조금 하는데 근거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이러한 내용 목적을 가지고 회계 정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으로 예를 들면은 국세청과 구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봅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자일 경우에 총 매출이 얼마였나 아니면은 순수익이 얼마였나 따라서 이제 부가세는 10% 동일이고요. 법인세랑 지방세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는 세금 요율을 몇 %를 적용을 해야겠어.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회계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제품의 사후 서비스의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기업의 신뢰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삼성을 선호하는 이유가 AS가 잘 돼서 그렇죠. 그래서 갤럭시 쓰는 친구분도 내가 사는 곳에 가깝게 버스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몇 분만 가면은 서비스 센터가 있고 그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내가 고장나면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어 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싸도 삼성을 씁니다. 반대로 이제 제품은 가성비가 좋은데 AS가 불안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비교를 하겠죠. 이 제품 너무 좋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싼데 고장 나면은 고치기가 힘드니까 버려야 돼. 그러면 나 삼성 써야겠어. 또는 소비자에 따라서 나 그냥 가성비 좋고 고장 나면 또 사면 돼 하시는 분은 그런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보는데 마이스 산업에서 특히 PCU 쪽은
저희한테 소비자는 발주 기관이죠. 발주 기관이 이제 회계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이 회사가 우리 행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규모가 있다.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회사 점수인 정량적 점수 평가표에 보면은 이제 재무제표나 아니면 기업 신용도 평가 등급을 이제 기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배분하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 기업의 신뢰도를 회계 정보를 통해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대해서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습니다. 재무회계를 아마 여러분들과 이제 재무관리라는 파트를 얘기하면서 재무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이용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6개 그룹의 이제 재무회계를 통해서 많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반대로 관리회계를 보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재무회계를 못 보냐? 그렇진 않습니다. 재무회계는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는 자료이고, 관리회계는 공식적으로 오픈되진 않지만 내부 정보 이용자, 예를 들면 저희 대표님이 뭐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에서 공유되는 회계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이용 목적은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이제 뭐 투자 의사 결정,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의사 결정의 목적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경영 의사 결정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외부에서 보나 내부에서 보나 뭐 이 차이로 당연하게 나와지는 결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의 특성입니다. 재무회계는 말 그대로 과거 지향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록, 거래의 기록을 모아서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뭐 예측을 하는 관점은 아니고요. 있었던 거를 기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목적 적합성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은 저희 대표 또는 이제 회사 임원에서 뭐 저희 마이스 쪽은 아닙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개발을 했고 신제품이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판매 실적이 저조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리회계 장부를 보고 우리가 든 돈이 얼마야? 이 제품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야? 보고 이 예산을 뽑으려고 하면은 몇 대가 언제까지 팔려야 돼? 이게 손익분기점이라고도 보는데 그 시점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만 딱 발췌를 해서 이 제품 관련 딱 발췌를 해서 이것만 딱 본다. 이렇게 이제 활용되는 게 관리 회계라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일은 크게 중요치 않고 앞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 팔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지출을 더 줄이거나 앞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더 목적성을 가지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이고 미래 지향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입니다. 재무회계는 말 그대로 정해진 보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보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기는 1년에 4번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나누는 게 분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4분기, 뭐 4분기, 4분기 이렇게도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기는 1년을 가지고 2번 나눈 겁니다.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이고요. 그리고 연간은 말 그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가지고 연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 기간은 정기 보고가 되고요. 이 분기, 반기, 연간은 이제 분기별로 신고해야 되는 회계 자료가 있고 반기별도 있고 연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뭐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말 그대로 저희 회사의 운영자가 이제 볼 자료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때까지 들어갔던 비용을 보자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관리회계는 이제 내가 필요한 시점에 그 부분을 작성한 부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성 기준은 이제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 기준이에요. 말 그대로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회계는 그냥 내부에 보는 사람이 편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뭐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저희 PCO에서는 굳이 관리회계 자료라고 보시면 품위서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품위서는 뭐냐면
내가 이 행사를 하는데 세부 견적이 얼마 해서 총 얼마의 견적이 나왔어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돈 받는 견적서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이 나갔는데 이 금액보다 이 금액으로 잡아놨던 항목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지출이 얼마가 되고 수익이 얼마가 났어 라고 정리하는 품위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품위서는 절대 외부에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뭐 부산시에 이거 하는데 1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라고 올렸는데 한 95만 원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도 나중에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는 이제 총액 계약이라는 걸 하는데, 총액 계약이 무엇이냐면 이 행사를 하는데 전체 얼마의 금액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갤럭시를 사는데 내 갤럭시 이번에 S20가 나왔죠. S20이 나왔는데 이 기계값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 주고 사지 이 안에 부품이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요청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사 쪽도 원래 실견적에 반영을 하지만 이제 뒤에 변해서 이제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들은 이걸 굳이 보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PCO 업체에서는 품위서가 관리 회계의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구분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지금 회사 내에 그 회계 기간 동안에 자산, 부채, 자본, 재무 상태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수익과 비용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나와서 현재 수익이 얼만큼 창출이 됐는지, 또는 안 좋은 상황에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상태표에 기재가 되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산은 말 그대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원래 회사에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장래의 기업이 활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채는 말 그대로 빌린 돈입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 돈,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의 현금 또는 경제적 자원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본은 뭐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됩니다. 비고에 나와 있듯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또는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다 보시면 되고요. 자본은 기업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 또는 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 나와 있고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수익과 비용은 단어만 들어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거는 회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느냐에 따른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을 수익이라고 하고요.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항목이 달라진다,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회계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그 요소에 들어가는 계정별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만 기재한다고 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당연히 자산이겠죠. 그리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이 있는데요. 예금은 여러분들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예금은 아실 건데 당좌예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좌예금은 그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어음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 대금을 금전적으로 바로 줄 수 없을 때는 어음을 지급을 하고, 어음에 지급된 날짜에 맞춰서 이제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이에요. 저희 마이스 업계에서 어음을 지급하는 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용역, 그러니까는 한 공사가 1년 안에 안 끝날 경우, 건설업 같은 경우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돈 나갈
제가 많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지 이제 지출이 가능하니까 어음을 쓰게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취급하는 게 당좌예금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매매 증권과 뭐 증권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뭐 기업 경영자가 1년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분류한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빨리 팔아야지 손해를 덜 보는 증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마이스 업계에서는 뭐 이런 이제 계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말 그대로 외상으로 이제 매출을 한 경우죠. 그리고 받을 어음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매출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입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매출 매입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말 그대로 제가 돈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단기 대여금, 뭐 미수금, 상급금, 상급비용 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수금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미수금인 건 아마 아실 거고요. 상급금도 이제 먼저 돈을 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상품, 소요품, 토지 말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형태가 아니라 돈으로 교환이 가능한 형태들도 다 자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건물, 이거 뭐 저희 회사로 치면 회사가 가진 차량, 뭐 비품, 임차 보증금,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차 보증금은 저희가 뭐 여러분들 왜 기숙사에 떨어지시면은 뭐 원룸을 구하든 이렇게 하실 때 보증금 얼마 걸잖아요. 그 돈도 어차피 저희가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갚아야 되는 돈, 즉 빚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보시면은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이 있습니다. 앞서 자산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있었죠.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돈을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내가 상품을 받았는데 아직 돈을 못 준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수금과 그리고 당좌 차월이 있습니다. 뭐 단어들이 어려운데 사실 당좌 차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마이스 업계에서 거의 쓰진 않으니까요. 그냥 단어만 한번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수금과 뭐 단기 차입금, 미지급 비용, 그리고 선수 수익, 장기 차입금, 임대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저도 뭐 모르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수업이 회계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니라고 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항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잉여금이나 이익을 사내 유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잉여라고 하면은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세 가지의 계정별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매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매출 얼마 나왔어? 물어본 게 돈 얼마 벌었어? 수익이 얼마 정도 나왔어? 이 얘기인데요. 저희 마이스 업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상품 매출, 뭐 행사비. 이게 제일 크죠. 네,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EO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참가자 입장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스 참가비, 부스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스폰을 받으면은 이제 뭐 후원 협찬비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O는 요게 조금 항목이 여러 가지고 PCO는 말 그대로 그냥 행사 매출이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자 수익이 있겠죠. 뭐 저희 회사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일정 시간이 되면 작게나마 이자가 붙는 그것도 이제 이자 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금 수익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희 작은 마이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사전적 의미는 유가증권 중 주식 또는 출자금으로부터
받는 배당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 돈으로 뭐 다른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때 나오는 이제 뭐 수익을 배당금 수익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뭐 저희 같은 회사가 그렇게 뭐 중견기업, 대기업처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수익으로 잡으면서 계정이 뭐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수익의 계정은 되게 단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입니다. 비용은 아무래도 수익보다 많겠죠. 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그 계정이 있고,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던 돈,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정적으로 나갔던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가 직원들 급여입니다. 이거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정 비용 중에도 고정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여금 또 이제 뭐 급여 외에 또 이제 보상을 주는 그런 상여금도 다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가 있고요. 네, 뭐 저희도 복리후생이라고 뭐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뭐 명절에 이제 저희 직원들 상품권 나눠주고, 그 외에 이제 경조사 때 뭐 돈 드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회사의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비교통비가 있고요. 접대비가 있고 통신비가 있습니다. 접대비라고 생각하면은 왜, 어, 여러분들 좀, 뭐죠? 어두운 데 가서 뭐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정 항목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 관련해서 이제 광고주들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접대비의 계정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신비가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인터넷 요금과 뭐 전화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도 다 비용이고요. 그리고 뭐 수도 강력비, 세금과 공과, 말 그대로 이제 뭐 수도세나 뭐 전기세 이런 관리비도 다 비용이고, 세금도 다 비용이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건데, 내가 처음에 샀을 때 이게 100만 원짜리였는데 내가 쓰다 보면 중고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가치가 내가 처음에 살 때 1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의 가치는 얼마라고 추정을 해서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뭐 차도 그렇죠. 음, 그렇게 했을 때 그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 걸 이제 자본으로 보는데, 그 빼진 감가상각비를 이제 비용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 유지비, 뭐 차 이제 뭐 월 할부금, 회사 명의로 된 차들 다 비용인 거고요. 그리고 뭐 운반비, 뭐 교육 훈련비, 도서 인쇄비, 소모품비, 수수료 비용 뭐 등이 있겠죠. 예. 예를 들면은 교육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대표랑 뭐 이제 뭐 경영진이 뭐 교육을 받는다 하면 이제 회사 돈으로 보통 회사 일에 필요하면 회사 비용을 쓰기도 하고요. 저희 직원이 예를 들면 학원을 다니는데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 필요하다. 얘는 하기 싫은데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할 경우에는 회사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도 다 훈련비로 들어가고요. 뭐 책 사는 것도 당연히 비용이고, 그리고 소모품 사는 거, 뭐 볼펜 사고, 뭐 기타 포스트잇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이고, 수수료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이 수수료 비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때 생각 못했던 비용들, 예를 들면 저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행보증보험이라는 걸 끊는데, 이 보험을 끊는 비용도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법인 인감증명서, 이러한 이제 법인 서류를 떼는데도 수수료가 들고요. 네, 이런 것도 다 비용입니다. 그리고 광고 선정비, 그리고 대손상각비 등이 있겠죠. 돈 나가는 다 비용인데요.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은 뭐가 있냐? 말 그대로 영업 외에 이제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과 기부금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돈을 내는 거긴 하지만 내가 요 제품 관리 이런 거랑 크게 상관이 없죠. 기부금은 사실 뭐 기업에서 그냥 뭐 경영자의 판단으로 기부를 하는 거지, 이걸 해야지 뭐 이제 뭐 판매가 더 잘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항목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첫 시간에는 이렇게 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회계 판례서라고 있는데, 그 판례서로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재를 하고 어떤 순서를 하는지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 때 이제 여러분들 과제로 어떤 걸 중심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결과가 뭐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더 회계에 대해서
또 좀 더 심도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계는 그냥 이벤트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 위주만 좀 이론적으로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실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맞는지를 보고 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듣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